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전달보다 0.38% 올라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7천 건을 돌파하면서 서울 곳곳으로 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번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오후 상승폭을 키우면서 지난주 막판 내줬던 2,900선을 되찾았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소식에 방산주 등이 상승세입니다. 대형은행들이 상반기 발생한 금융사고 대부분을 휴일 전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후 15일 이내에만 공시하면 되는 규정을 악용해 관심이 덜한 시점을 노렸다는 지적입니다. 대형은행의 지난달 대출 연체율이 0.49%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0.14%포인트 뛰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긴급 가계부채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 상황 분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의 급등세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매매 가격을 회복한 곳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 흐름을 먼저 최지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4일 전용 84제곱미터가 21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보다 5일 전 20억 9,500만 원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쓴 겁니다. 마포구 아현동, 염리동 일대에선 처음으로 국민평형이 25억 원을 넘긴 단지도 나왔습니다.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실수요자들, 투자자들은 마포라든가 성동이라든가 동작, 영등포, 강동까지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현상. 거래량도 늘어나고 유독 지금 상승세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네요. 마포구의 지난달 넷째 주 매매 가격 지수는 101.4로 전고점이던 101.29를 돌파했습니다.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2020년에서 2022년 급등기 고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0.54%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고 거래량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가 7천 건을 돌파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슈로 10,000건을 넘겼던 3월 거래량에 다시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풍선 효과는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금강구나 노도강구로 확산되는 조짐이 최근 일주일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속도를 막지 못한다면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건설 공사비까지 뛰면서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평당 4,568만 원으로 1년 사이 18% 넘게 뛰었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들썩이는 집값에 정부는 추가 규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현상은 새 정부에게도 부담입니다. 적절한 시점, 적절한 대책으로 집값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손대지 않겠다고 했던 만큼 대출 규제를 꺼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진 기자, 대출 금지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관한 SBS 비즈의 질문에 고가주택 대출 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출 금지를 통해서라도 가수요를 막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고가주택 대출 금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된 바 있는데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게 당시에 위헌 논란도 있었던 정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위헌 논란이 있긴 했는데요. 재작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 이번에는 2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마감 앞두고 있는 금융시장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2,900선을 탈환한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코스피가 반등에 확연하게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승 요인이 뭡니까? 최근 매도세였던 개인이 2,100억 원 이상 매수에 나선 것이 주 요인입니다. 기관도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후 3시 기준 방금 전 다시 올라서 코스피가 1.5% 안팎 오르면서 단숨에 2,940선까지 다가갔습니다. 최근 코스피 매수 주체는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기관에서 개인으로 순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의 상승 압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AI와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으로 삼성 SDS가 1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등 방산주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면서 77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8원가량 내린 달러당 1,36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동발 악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가 핵시설 위주에서 에너지, 산업시설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인 이란 남부 정제 공장의 가스 생산이 일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반격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확전 우려로 7월 말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한때 5% 이상 지속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원 의사와 함께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결은 당분간 협상보다는 확전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평균적으로 용돈 수준에 머물러 근본적인 노후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줄 퇴직연금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역시 수익률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4.7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10년 평균으로 놓고 보면 운용 수익률은 2.07%에 불과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가 최근 나왔는데요.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임금 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보다는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한 확정기여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현행 계약형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형제도 특히 실적 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또 있죠. 네, 중도 인출 때문인데요.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 명이 1조 7천억 원을 중도 인출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6%는 집을 사려고 연금을 중간에 뺏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주거 문제 해결이 급하다 보니 미래의 노후 대비를 하기에 벅찬 겁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연금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2년 뒤인 오는 2027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퇴직연금 개편 시급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또 최소 20조 원 규모로 짜여질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발표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주요 이슈 함께 짚어볼 취재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박규준 기자.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면 첫 번째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기틀을 잡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책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이한주 전 경기원기원장이고 그 아래 분과는 기획, 경영 1리, 사회 1리, 정치, 행정, 또 외교 안보 등 모두 7개가 됩니다. 분과별 위원까지 모두 합하면 인원이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더 많은데요. 국정기획위원회는 내일부터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요. 18일부터 20일까지 직접 이 정부 세종청사로 내려가서 정부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면 공포의 경영평가.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공공기관이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이른바 경영 성적표가 이번 주에 공개될 계획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에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전국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재무관리 성과 등을 평가를 해서 탁월은 S등급, 아주 미흡은 2등급까지 해서 6단계로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소위 낙제점 평가가 D등급 미흡과 2등급 아주 미흡이 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초긴장 상태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평가 결과가 연말 성과급이라든지 조직 예산, 또 기관장 연임 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D와 2등급을 받게 되며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요. 경상 경비도 최대 1%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23년도 경평 결과에서는 가스공사, 코레일 등 11곳이 D등급을 받았고 2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기관장의 경우에 정부로부터 해임 건의까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평가는 또 어떤 곳들이 문제가 불거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면 마지막은 꾸준히 많은 관심을 받았죠. 추경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조만간 20조 플러스 알파를 윤곽으로 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게 되는데요. 추경 예산은 최소 20조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 지원금,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1인당 25만 원을 줄지 아니면 취약계층만 선별적으로 해서 차등적으로 줄지를 두고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막판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지원금을 두 차례 나눠서 소득별로 최소 15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게 유력한 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사고가 터진 은행은 홈페이지에 해당 사고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시 10건 중 7건 이상이 관심이 덜한 주말이나 휴일 전날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기업들이 악재성 공시를 이렇게 하는 걸 놓고 올빼미 공시라고 부르는데 은행들도 행태가 비슷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공시를 살펴봤는데요. 14건 중 10건, 약 71%는 주말 전날인 금요일이나 휴일 전날에 공시가 됐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공시한 금융사고 4건 모두를, 하나은행이 3건, 신한은행이 2건을 금요일에 공시했고요. 금융사고가 1건뿐이었던 우리은행은 대선으로 인한 임시공휴일 전날을 이용했습니다. 반기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33%였던 휴일 전날 금융사고 공시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64% 수준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71%를 넘기며 더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휴일 전날 오후 6시가 지나서 금융사고 공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사고 같은 나쁜 소식은 관심을 좀 피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네,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휴일이나 주말 전날 늦게 공시를 하면 다른 평일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은행법 시행령상 사고 확인 후 15일 이내에만 공시하라고 돼 있을 뿐 요일이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내부 통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공시가 눈속임처럼 비춰진다면 내부 통제는 물론 제도 운영의 실효성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움직임의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통화량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정기 예적금으로 자금이 쏠렸는데 어쩌다 금융소비자들이 이렇게 은행을 찾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일단 시중에 풀린 돈 전체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 4월 기준 통화량은 8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5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4월 평균 광의 통화는 4,235조 8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0.2%, 8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5.7% 늘었습니다. 상품별로는 정기 예적금이 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 예치하려는 수요의 증가로 9조 4천억 원 늘었는데요. 지난 2024년 8월 10조 2천억 원 증가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수익증권도 늘었는데 예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단기 채권형을 중심으로 5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예적금의 수익증권까지 급증했다면 줄어든 영역도 있을 텐데 어디입니까? 네,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지방정부 재정 집행을 위한 자금 인출, 기업 배당금 지급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5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타 통화성 상품은 수입 결제대금 지급 및 외화 차입금 순상환 등에 따라 외화 예수금을 중심으로 3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 6조 4천억 원, 가계 및 비영리 단체 3천억 원에서 유동성이 늘었고요. 기타 금융기관은 1조 3천억 원, 기타 부문은 6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은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6%, 7조 원 줄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가계나 기업의 사정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급기야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소집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나리 기자, 일단 연체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5대 은행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9%입니다. 4월 말보다 0.05%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달 새 0.1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가계 연체율이 0.36%, 기업 연체율이 0.6%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사업자들의 연체율 증가폭이 컸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평균 0.67%로 한 달 만에 0.06%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말보다는 0.19%포인트 뛰었습니다. 부실 위험 지표도 악화됐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가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실 지표가 악화되는 배경은 뭡니까? 네, 내수 부진 등 경기 불안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고금리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미국 관세 정책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내 기업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 지연까지 맞물려 당분간 연체율이 꺾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출 건전성의 경고등이 커진 상황에서도 부동산 양극화 속 대출 증가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달 들어 열흘새 가계대출이 2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긴급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마련한 금융당국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풀무원 계열사가 급식으로 공급한 빵으로 집단 식중독이 확산되자 당국이 관련 점검에 나섰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살모넬라균 감염에 따른 식중독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식약처가 구체적으로 무슨 점검에 나서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 유통 판매 업체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시기에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달걀 상태와 냉장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일부 달걀을 수거해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 처분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가격 상승에 편승해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영업자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 풀무원 빵으로 인한 집단식 중독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주까지 풀무원 빵 섭취 때문으로 의심되는 살모넬라 감염증 집단 발생 사례가 총 4건 보고됐습니다. 충북 청주와 진천에 이어 세종, 부안까지 총 200명 넘는 유증상자가 나왔습니다.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가 유통 판매한 롤케이크와 초코 바나나빵 제품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소비기한은 올해 9월, 10월까지지만 현재는 전국 급식 사업장에 납품한 약 2만 7천 개를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푸드머스 측은 또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살모넬라균의 잠복, 발현 기간을 감안하면 추가 확산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곳곳으로 한때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날은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고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고 비로 인한 세정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아 습도가 높은 만큼 제습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